자,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이번 주에 주택연금 제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 시간에 했던 거는 보금자리론이었어요. 보금자리론. 자, 그래서 보금자리론은 우리가 모기지론이라고 하죠. 모기지론.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근데 주택연금 제도는 달라요. 주택연금에 대한 제도는 영모기지라는 거는요. 영모기지로는 자, 이건 갑이라는 65세 고령자가 7억의 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주택이어야 되죠. 오피스텔도 들어가게 했는데요, 이번에. 자, 그러면서 A은행에 저당권을 이제 HF에 설정한 다음에 A은행한테 연금을 타내는 거죠. 반대잖아요. 그러면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주택을 이제 처분하는 것으로 가는데 필기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은 어떤 그러한 그 플로우를 우리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 주택 연금 신청자가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한테 먼저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를 배우고 계시죠.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한테 먼저 갑니다. 금융공사는 보증 업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먼저 가서 가입 요건을 심사합니다. 먼저 신청을 하게 되면 가입 요건 심사 요건을 심사하게 됐어요. 가입 요건이 중요해서 이제 보겠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시험이 이번에 10월 31일 날 32회가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 시행된 그 날짜의 법안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얘가 매달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보증료가 몇 퍼센트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바뀌는 것들만 우리가 보는데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얘는 보증 업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보증료를 낸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초기 보증료랑 연 보증료를 낸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는 공사예요. 일단 저당권 설정해놔요. 얘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저당권 설정은 얘입니다. 자,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두 번째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서를 발급해줘요. 은행한테. 그럼 A은행한테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A은행이 이 신청자와 약정을 하죠. 그래서 약정 체결합니다. 대출 약정 체결을 하겠죠. 대출에 대한 약정 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연금을 수령하는 거죠. 연금을 직접 수령해 주는 것은 은행이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제가 노란색으로 칠하겠는데, 자, 개요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자, 개요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55세 이상의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일정 기간 동안에 평생 기간은 종신이고 일정 기간은 선택하는 확정 기간이 있어요.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의 금융상품입니다. 영모기지라고 하죠. 반대니까. 주택연금공사는 연금가입자를 위해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서 가입자한테 주택연금을 지급하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만 55세 이상입니다. 55세. 근데 중요한 거는 부부 한 명만 55세면 돼요. 보증. 그래서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둘 중 한 명만 55세면 된다. 확정기간 방식은 뭐 55세에서 74세까지인데 그냥 참고하시고요. 주택 보유수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한다. 1주택자여야 되고요. 부부 기준. 자, 9억은 일단은 앞에다가 공시가격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가에서 공시가격 바뀌었죠. 적용했죠, 우리가. 근데 이제 공시가격을 해놓은 게 좋겠고요. 9억 이하의 주택. 근데 공시가격 등으로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말씀드려 볼게요. 자, 강남의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9억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많이 신청이 또 들어오고 또 의견이 많기 때문에
공시가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공시가격 나올 것 같고요.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 이하면 가능하며 9억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2주택을 팔아야 되고요. 자, 넘겨보십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올해 이력한 걸 이제 말씀드리는데 대상주택은 공시가격 9억 이하고 주택 및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주택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가 등 복합용도 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2분의 1 이상이 되고요. 자, 이게 들어갔어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자, 이게 많이 이슈가 됐죠. 작년에 이제 오피스텔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31회 때는 오는 지문이에요. 왜? 업무시설의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업무시설의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32회 때는 뭐가 나올까요? 주거용은 포함됩니다. 자, 주거 목적 포함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공사의 사이트에. 자, 무슨 말이냐? 포함한다는 것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주겠다는 거죠. 요게 유력할 것 같아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된다. 요거 강력하게 제가 밀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정기간 방식을 받으면 노인복주택은 제외돼요. 그 다음에 부부 모두 종신보장은 한 분이 사망하시면 한 분이 받을 수가 있고요. 연금의 지급 정지는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 거주 요건은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용 제한도 그냥 보시고요. 합리적인 상속이 중요합니다. 배붙여보세요. 자, 대출금 상환이 이용자 사망 후에 주택 처분 가격으로 가는데요. 갈게요. 갑니다. 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는 만약에 5억을 담보로 이 고령자가 받으셨는데 사고를 타고 사망하셨어요. 1억이 나오면 상속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럼 주택가격이 더 많은 거죠. 근데 대출 잔액이 많다는 것은 대출을 더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더 받았어. 5억을 담보했는데 장수를 해서 6억을 탔습니다. 1억이 빵꾸 나더라도 이 부족금을 채무자 상속인한테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보증 업무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 색깔 있는 건요. 우리가 이제 특히 합리적인 상속에서 대출금 상환은 이용자 사망 후에 주택 처분 가격을 일시 상환하는 것이지 처음서부터 주택을 처분한 건 아니죠. 한국택금융공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채권, 임금채권 행사에 따른 우선 변제 후,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1순위거든요. 그러면 해소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도 주택담보노후연금 채권 및 구상권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택연금의 지급이죠. 대출금리는 이제 변동금리로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금자료는 고정인데요. 얘는 고정금리인데 얘는 변동금리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가셔도 돼요. 연변 보고 우리가 저기 있는 우리 북한에 있는 연변을 보고 오자. 연변 보고 이렇게. 자, 그러면 그렇게 보시고요. 주택연금의 지급은 변동금리라고 그랬죠. 자, 보금자료는 조기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얘는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액 또는 일부가 정산이 가능한데요. 초기 보증료는 반납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급 방식도 그냥 이용 기간 중 지급 방식이 종신 지급이 월 지급 종신까지 가는 거고요. 확정 기간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에 확정되는 거죠. 대출상환마다 대출을 또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우대 방식은 우대 준다는 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우리나라의 주택저당 채권을 유동하는 MBS에 대한 발행 구조를 배우셨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넘기시면은 자, 우리가 이 주택저당증권이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융에서 양도받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해서 발행하는 수익증권 배우셨죠. 자, 그럼 밑에가 CMO예요. 아까 봤던 8개의 트렌치가 있죠. 그래서 만기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부분적 콜방어가 가능하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쪽에서 안 해드린 거를 이제 본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를 하나 남았죠. 그래서 해드리겠습니다. 이 318페이지입니다. 주택연금 공급을 이제 하셨죠. 55세 이상의 대상으로 모야군유 주택을 담보로 금융부터 종신까지 연금 수령을 보장하는 주택연금 업무를 수행하는 노후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택연금까지 봤으면 우리나라의 주택저당 제도가 아까 주택저당 증거까지 봤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그래서 MBS를 발행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투자회사의 제도죠. 그래서 이게 리츠예요. 자, 이제
이 MBS라는 자체는 주택저당권을 설정해서 차입자가 자금의 채권을 투자자한테까지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해요. 부채금융은 MBS는 이자를 받거든요. 근데 리츠가 바로 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내용이 MBS 정도랑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얘가 공사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조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씩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박스로 돼 있죠. 그걸 정리하는 것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PF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수재 빈도가 높아요. 거기를 이제 볼 거고요. 그다음에 메자닌 금융이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뒤에 거와 연결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리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증권을 지분증권 위주로 이제 우리가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앞서서 얘기한 거는 부채직 금융이었어요. MBS는 안정적이지만 이자 수익을 받는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의 주식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것은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사죠. 그 배당을 받잖아요. 그러면 배당이라는 자체는 만기는 없지만 이자 수익을 받아요. 안정적이지만 우리 배당 이자가 아니라 그 배당에 대한 수익이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고, 하지만 원금의 손실이 올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페이지 가셔서 요것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신 게 MBS에 대한 종류를 배우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택연금이 이번 시간에 키포인트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리츠를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리츠입니다, 여러분들. 330페이지입니다. 자, 법조항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이 있어요. 나온다면 여기서 거의 출제가 됩니다. 또는 우리가 그게 아니면 상법에 또 적용을 받거든요. 그럼 이론을 간다면, 자, 이 회사가 리츠예요. 영어로 리츠 회사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주식을 공모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공개 모집. 그래서 주식의 공모로서 증자를 해서 공모에 의한 증자입니다. 그럼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뽑죠.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가 현금을 주면 주식을 발행해요. 그래서 이따 마무리할 거지만 지분금융입니다. 자기 지분을 파는 거죠. 그럼 얘가 안전하게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돼요. 수익이 생겨야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소유 지분, 부동산 소유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수익이 생겨야 되니까 주거용보다는 오피스 빌딩, 업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를 받으면 내부 유보하는 게 아니라 배당을 해줘야 됩니다. 응배당. 자, 그 다음 MBS에 ABS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MBS를 배웠죠. MBS는 주택저당담보증권으로서 주택을 담보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부동산 증권으로 봐야 돼요. 그러나 이건 채권을 증권화시켰기 때문에 저당 수익을 받기 때문에 이자 수익을 먹고 배당해 주죠.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지분금융입니다. 지분. 부채금융이 아니라 지분금융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샀어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세 차익과 매매 차익도 있지만 원금의 손실이 있다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현금화를 원하기 때문에 직접 부동산이 아니라 간접 투자했어요. 그럼 간접 투자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현금화를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면 현금화가 중요한 건 간접 투자를 원하겠죠. 자, 그래서 갑니다. 가볼게요. 자, 부동산 투자에서 330페이지입니다. 소액 투자자들에게 지분권을 판매하죠. 수집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한테 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사 형태로 이제 많이 이용하죠. 자, 뮤추얼 펀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투자한다. 자, 특징은 그냥 오른 지분이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 지분을 소액 투자를 해서 표준화된 증권화된 상품을 팔았죠. 그래서 투자자는 분산 투자를 해서 위험을 감소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이 주식이라 해도 이건 안전하게 부동산에 투자했으니까 안정성도 높고요. 현금화가 가능하니까 황금성도 높죠.
그다음에 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 회계 감사를 받잖아요. 그래서 공개하니까 투명성이 있고 자금의 자산에 대한 운영성에 대한 효율성이 있더라. 자, 그럼 이제 밑에서부터 우리가 시험 문제가 될 건데요. 자, 들어갑니다. 그 회사라는 자체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기 관리하고 위탁하고 기업 구조가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럼 갈게요. 처음 하시더라도 자기 관리는 지가 적적 관리를 하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처음은 실체 여부를 봐요. 실제 회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실체 여부를 본다면 자기 관리 회사는 실체형이죠. 그래서 실체형이기 때문에 실제 회사가 있어요. 그 직원을 상근해야 되죠. 상시 근로. 그래서 임직원도 있고요. 전문 인력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직원도 고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도 있죠. 근데 말 그대로 위탁 관리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남한테 위탁을 합니다. 그다음에 좀 생소한 게 기업 구조조정이에요. 자,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가 이제 IMF 때 같은 경우 극동건설이라는 큰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도나 근데 하청업체도 망하고 실업이 늘어납니다. 안 되겠다. 국가 차원에서는 2000년도 초반에 이게 생겼는데요. 자, 그럼 회생시켜야겠구나.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사들일 수 있는 회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특수 목적 회사죠. 자산관리사한테 위탁하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그러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이 회사를 회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특례 조항이 많기 때문에 자, 지금은 니치가 활성화가 안 됐다는 자체는 니치를 잘 모르시잖아요. 일반인들이. 그 때문에 우리가 자기관리 니치 위탁관리보다는 기업 고정 니치가 많은 추세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위탁을 해요. 자산관리사한테. 그래서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하다. 그럼 자산관리회사가 자기관리 요건을 가지고 직원도 고용하고 하지만 위탁관리가 그 조건은 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페이퍼 컴퍼니라고 들어봤잖아요. 명목형입니다. 명목형. 그래서 서류상 회사예요. 그래서 회사 실제 여부가 없죠. 그 다음에 직원 고용하지 않고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다라는 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들어가 보죠. 자기관리는 자산운영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해야 되고요. 자산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합니다.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자산투자 운영을 자산관리사한테 위탁을 하죠. 그래서 이 회사는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나 상근임을 줄 수 없다. 기업구조종 회사가 부도난 회사예요. 채권금융기관에 따라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매각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구조종이라는 자체가 IMF부터 생겼는데요. 은행은 만약에 부도가 나면 인원을 감축하거나 자산을 빨리 구조조정시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보십시오. 자, 넘기시면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자기와 위탁은 일반 부동산. 자, 자기 관리는 상근 임직원 존재하고 직접 관리하는데 위탁 관리는 일반 부동산.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만 투자해라. 자, 자기 관리는 실체인데 위탁과 기업구는 명목이라고 했잖아요. 명목회사고 관리 형태가 위탁 관리한다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자산관리 회사의 업무와 부동산 투자 자문 회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얘랑을 좀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자문 회사는 관리 운영에 대한 그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자문이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자문 회사는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서 투자 운영에 관한 자문 및 평가를 주죠. 이게 키포인트죠. 그럼 시험 문제 자문 및 평가를 해주는 것은 자산관리사다. 그러면 틀리겠죠. 자문회사입니다. 그럼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와 기업구종 부동산 투자의 위탁을 받아서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이고 그래서 뭐 부동산을 취득, 관리, 처분, 개발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자문회사의 업무를 제외한 것들을 하죠. 근데 이제 투자자문회사는 자문 및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투자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로 들어가죠. 부동산 투자회사 법인격 주식회사입니다. 자, 이 법의 이외는 상법에 적용을 받고요. 부동산 투자회사 명칭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 맨 밑에 가시면
우리가 설립은 발기 설립 방법으로 가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것도 잘 나오는 건데요. 상법에도 불구하고 현물 출자에 설립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설립 때는 설립시는 현금으로 갖고 와야 돼요. 물건으로 갖고 오는 현물 출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요것을 이제 우리가 설립 자본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별표 쳐보세요. 자본금이 이제 바뀌게 되면 잘 나오는데 좀 최근에 자본금이 안 바뀌었거든요. 자, 우리가 533으로 암기하세요. 533, 5억, 그 다음에 3억, 3억이죠. 전화번호 같죠? 533. 그래서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자, 자기관리는 설립자금 5억이고요. 위탁관리, 기업구조는 3억이다. 꼭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10일하고 3개월하고 6개월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한번 필기를 해볼까요? 자, 설립자본금이 끝났어요. 끝나게 되면은 533이 끝나게 되면 이제 10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월이 있고 6개월이 있습니다. 자, 10일은 설립보고예요. 설립보고고요. 그 다음에 3개월은 현황보고입니다. 현황보고. 그 다음에 6개월째는 이제 인가를 받죠. 인가신청.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출생신고를 하는 게 10일 이내죠. 설립보고하고요. 그 다음 우리 아이 잘 커요 라고 3개월 있다가 100일 잔치를 합니다. 6개월 있다 인가를 받죠. 자, 갑니다. 그래서 그 설립 동기로부터 10일 이내가 설립보고서 작성해서 국장한테 제출하고요. 설립보고서 제출한 날부터 3개월 후에 현황보고서를 작성해서 국장한테 제출합니다. 10일, 3개월, 6개월을 보셔야 돼요. 그럼 자기관리 리츠는 6개월 이내에 인가를 신청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립, 현황, 그 다음에 인가 이렇게 해서 신청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인가 신청. 자,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영업인가와 등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는 반드시 영업인가를 국장한테 받아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또 간단하게 그냥 자격 조건을 갖추면 등록 처리만 하면 되거든요. 등록만 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 영업인가는 자, 일반 자기관리 리츠예요. 얘네들 영업인가를 해야 되고요. 등록은 위탁관리와 교육고정은 자,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된다. 뭐 예외도 있긴 한데 그 예외까지는 물어보진 않고요. 설립자본금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자, 그다음에 이제 최저자본금이죠. 설립자본금은 533이고 최저자본금을 이제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최저자본금을. 그래서 이 최저자본금은 이 준비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립자본금과 최저자본금의 숫자가 달라요. 최저자본금을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최저자본금 이제 들어가죠. 자, 얘는 755입니다. 70억, 50억, 50억 순으로 되거든요. 자, 그래서 533, 755. 755는 자기관리는, 그러니까 요거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하다 보면 6개월이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영업인가를 받거나 6개월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나오면 이건 최저자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관리는 70억, 위탁관리 경우는 50억이죠. 넘겨봅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관리는 어떻게 돼? 본점 위에 지점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나 상근임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주식 공모죠. 주식 공모. 자, 주식 공모는 이제 따로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건 이제 표로 보는 것보다 주식 공모로 갑니다. 주식을 공모한다는 얘기죠. 자, 갈게요. 주식 공모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하기 전에 자, 그 안에 있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전까지는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인이 청약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예요. 그죠? 2년 이내하는 게 중요합니다. 2년. 그래서 얘가 원래 1년 6개월인데 좀 우리가 어떻습니까? 올려줬죠. 그러면 좀 제가 이걸 처음 합니다. 2년 네가 공모했지? 이렇게 한번 암기하세요. 2년인데 공모. 그래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이 전에는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인 청약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영업인가를 바꿔서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는 가능하다.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표를 우리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예외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인에게 청약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는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거잖아요. 국민연금 관리공단이나 대통령이 정하는 주주나 단독으로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부동산 투자회사에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업구조조정은 특례가 있죠.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모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상장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주식의 분산은 우리가 요거 중요합니다. 별표 쳐보세요. 주식의 분산은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예요. 1인당 주식의 소유 한도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주식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주일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제조자본금 준비가 끝난 후에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50이 중요합니다. 50, 50. 근데 기업구조정은 특례를 주기 때문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또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있네요. 기업구조정은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주식 소유 한도의 예외는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물출자는 아까 제가 설립되는 현물출자를 할 수 없죠. 그런데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하고 최저자본금 이상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 신주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하고 나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부동산도 가능하고요. 지상권, 입찰권에 대한 권리, 신탁이 종료될 때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한테 기속되는 신탁수익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 청구권, 그다음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면 토지를 보상받는 대토보상권도 가능하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넘겨봅니다. 자, 그다음에 뭐 자산에 대한 투자 운영 방법이 니츠가 하는 이 어디에 투자한다는 건 쫙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337페이지는 봐야 됩니다.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중요해요. 영업인가시는 3명, 영업인가를 받고 6개월이 경과하면 5명.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업무 위탁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통 자산관리회사 때 위탁을 하고 조직 발행 업무 및 일반적 사무 대통령이 정한 요건을 관계기관에 이제 갖춘 기관에 위탁해야 된다. 자산관리회사의 인가는요. 자, 우리가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앞쪽에 세웠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안 지웠네요. 그럼 자산관리회사가 우리는 영업인가를 받아야 돼요. 영업인가. 얘는 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럼 자본금이 얼마냐? 자본금이 70억 이상이에요. 얘는 70억 이상. 그러니까 얘가 자기관리회사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자기관리를 이 자산관리회사와 연결시켜도 좋아요. 전문인력 5인 이상 상근해야 되죠. 근데 자문회사는 등록이고요. 자본금이 10억입니다. 자본금이 10억. 자, 그 다음에 얘는 전문인력이 3인 이상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암기해 보시죠. 자, 우리가 자문을 해주려면 똑똑해야 돼요. 그럼 10등 안에 들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알리바바와 도둑들이 물건을 가져오면 70인이 또 관리를 해주죠. 이렇게. 자, 넘기시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처분에 대한 제한입니다. 자,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범위 내에 대통령을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해서는 아니 돼요. 근데 그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은 우리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은 주택이 1년, 국외에 있는 부동산 정관에 정한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에서는 건물축물이나 그 밖에 공작물이 없는 토지는 해당 토지의 부동산 개발 사업 시행하는 거 아니면 그 토지를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기업구조정은 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산의 구성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 준비가 끝난 후에 매분기 말 현재 총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으로 구성돼야 되고 그중에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을 갖고 있으라는 거죠. 건축 중인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기업구동 부동산 투자회사. 자, 1위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산의 구성. 신용평가라는 건 염두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평가는 이제 국장은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의 공모 여부, 조정자산의 규모 등 투자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 법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공시해야 된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평가 및 공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당서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배당을요 넘기시면은 박스가 있어요. 이 박스와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 좀 갈게요. 왜냐하면 법조항이라는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지루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